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박사인 이민규 교수의 지치지 않는 힘을 소개합니다. 저자 이민규님은 심리학 박사이고 임상심리 상담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면서 그간의 학생들과 함께 보낸 경험과 이메일 또는 사적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담아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지칠 때 힘을 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때 마음을 붙잡아주고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매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일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 일이 터져 심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곤 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목 디스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직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사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른 알려주고 싶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2013년 7월 초 어느 날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면 해야 할 일을 구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목이 뻐근하게 아파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오후가 되면서 오히려 어깨와 등의 통증이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사우나에 가면 풀리겠지 하면서 갔으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침을 맞고 나니까 통증이 한결 줄어서 그날 저녁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침을 맞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 한의원을 며칠 다녔습니다.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 초기라면서 일주일만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깨에 주사를 몇 대 놔주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난 직후엔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이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시 병원을 방문해 통증이 도대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목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권했습니다. 촬영 결과를 확인해 보더니 목 디스크 같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포진은 오진이었고 그로 인해 목 디스크 치료는 열흘이나 늦어졌습니다. 점점 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왼손에 힘이 빠지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마치 비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팔이 저리고 등과 어깨, 팔이 욱신욱신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 통증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목 디스크가 심한 상태라면서 경추 내에 주사 바늘을 삽입해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목뼈 안에 주사를 놓는 신경치료를 받고 나면 즉시 통증이 가라앉아 의사가 무슨 마법을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의 경추 내 주사 시술과 함께 진통소염제를 복용했으나 약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은 다시 심해졌습니다.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제일 괴로운 것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한두 시간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곤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다 보면 두근두근두근 심장 뛰는 소리가 밖에서 들릴 정도로 커서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불면의 괴로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물과 주사를 포함해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봐도 통증을 통제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이래서 안락사를 선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추나요법이라고 목부터 시작해 온몸의 뼈를 틀고 밀어 뼈를 제자리로 맞춰야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단과 증상은 같은데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마사지, 헬스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고 다시 좋아지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증상이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접어드는 10월 말부터 서서히 아주 서서히 왼팔의 저림 증상이 줄어들고 근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런데 저는 목 디스크 때문에 모니터를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어떤 의사도 목 디스크의 원인이나 자가치료 방법을 자상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단 10분도 보기 힘들고 모니터를 보는 것이 목 디스크에는 쥐약처럼 해롭다고 하는데도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목 아픈 것을 견디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보다가 눕고 다시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그렇게 자료를 뒤지던 어느 날 새벽 문득 킴벌리 커버거의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예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누군가 나에게 목 디스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조금만 미리 알려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 디스크라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면 사랑하는 내 아이들과 학생들만은 내가 빠진 그 웅덩이에 빠져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워줘야겠다고. 알고 보니 목 디스크는 심하면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모니터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책을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던 몇 달 동안 저는 내 목 디스크에게 내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목 디스크는 나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그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교만을 떨면서 살아왔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파도 조금만 더 하면서 신호를 무시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동안 내게 혹사당한 목의 보복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에 대해 배려하라. 둘째, 사후 수습보다 사전 대비에 치중하라. 무슨 일이건 문제가 터진 후의 사후 수습은 사전 대비에 비해 언제나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건강은 더욱더 그렇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더 많이 신경 써라.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하면 훗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셋째, 조금 가려면 쉬지 말고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빨리 그만두려면 무리해서 하고 오래 하려면 틈틈이 쉬어야 한다. 항생제 등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뼈나 관절의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잠깐씩이라도 수시로 휴식을 취하라. 바른 자세로 앉고 걸으며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관절을 잘 간수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지만 이번만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학생들은 내가 빠진 웅덩이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공부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실도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몸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너무 무리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30분에 한 번, 30초 만의 자세 변화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만두려면 쉬지 말고 오래 가려면 쉬엄쉬엄 하십시오. 남 탓을 자주 하면 불운이 따라온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과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고 성공한 사람은 내부에서 찾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 못 가르치는 선생님, 선배나 상사에 대한 불만이 많고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선배 중 한 명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대학원 다닐 때는 수련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너무 힘듭니다. 몸이 고달픈 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수련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태도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분은 슈퍼바이저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랜만에 만난 지도교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할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로를 해준 후 설사 슈퍼바이저의 인격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고통이나 시련을 겪게 될 때 습관처럼 남의 탓을 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부부 갈등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정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내가 말할 때 제가 항상 말을 끊는 거예요. 저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선생님, 저희 부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정말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저 아니면요, 아무하고도 못 살았을 겁니다. 저나 되니까 3년씩이나 같이 살았죠. 저 정말 저 여자, 남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자주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즉각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는 비효과적인 방법을 반복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킵니다. 반면 사이좋은 부부는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하마구치 다카노리는 훌륭한 사장이라면 눈이 올 때조차도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밖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칩시다. 평범한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원인은 직원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죠. 해결책은 뭘까요? 직원에게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해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훌륭한 사장은 다릅니다. 모두가 문제의 원인을 그 직원에게 돌릴 때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왜 스펙만 중시했을까? 인성을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내부에서 찾아내겠죠. 앞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인성을 제대로 봐야겠어. 사장인 내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결책 역시 내부에서 찾아내겠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직원을 가족처럼 대접해줬더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는 직원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야겠구나. 농사를 지을 때도 장사할 때도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을 왜 내부에서 찾아야 할까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책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에게 문제가 많다고 해도 상대방 탓만 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건 우리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상사가 날마다 트집을 잡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상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뭔가 빌미를 제공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잘난 체했구나.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제부터는 겸손한 태도로 일해야겠구나. 어떤 문제든 절반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다 보면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맹자는 하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큰 임무를 맡길 때에는 반드시 4가지 역경과 시련을 먼저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청강대입론이라고 합니다. 1. 고기심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한다. 2. 노기근골, 그 사람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3. 아기체부,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말리게 한다. 4. 공핍귀신, 그 사람의 몸을 비우고 불우하게 한다. 돌이켜보면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는 항상 의미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모욕적인 대우, 처참한 실패, 예상치 못한 사고, 모두 그 일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모든 상황은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혜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수련 과정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되면 아무리 나쁜 일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그 일이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면서 해결책의 범위를 넓혀 보십시오. 시련이 닥칠 때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탓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릇의 크기는 윗사람한테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윗사람한테 질책을 받을 때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똑같이 시련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해결책도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시련과 고난이 심해질수록 그 일들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큰 사람이 되어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허드렛 일은 없다. 교수님,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검사해야 할 환자도 몇 달씩 밀려있고 그런 와중에 커피도 타야 하고 복사 심부름도 하고 행사 준비도 하고 참석자들에게 연락하고 행사 끝나면 정리도 해야 하고
허드렛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고 싶은데 몇 년씩 기계적으로 검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쓴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억울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여러분의 선배 중 한 명이 저와 저녁을 먹으며 시중에 털어놓은 하소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더 고상한 일인데 하찮은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며 투덜거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찮게 보는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고상한 일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고상한 태도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 다음으로 유명한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이 어린 시절 미국 수도원에서 수행할 때의 일입니다. 수녀님은 매일 접시를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매우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접시를 정리하는 와타나베의 모습을 지켜본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딱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저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군요. 라며 접시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와타나베 수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접시를 정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그녀는 수도원장의 권유대로 이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사람에게 오늘도 많은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소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점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접시 닦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일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일도 의미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커피를 타줘야 한다면 대학원까지 졸업한 내가 고작 커피 심부름이나 해야 하냐고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탄 커피를 마시며 상대방이 더 기분 좋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복사나 행사 준비를 할 때도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거나 개업을 하게 되면 많은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미리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똑같은 검사를 할 때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숨은 재능과 장점을 찾아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허드렛 일로 여기거나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수도 과정은 물론 배움의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허드렛 일로 느껴질 수 있는 단순한 일을 먼저 시킵니다. 스승들은 시험에 들게 한다.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보바리 부인으로 당대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플로베르에게 젊은 제자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배움을 위해 계단을 수천 번씩이나 오르내렸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 스승이 야속했습니다. 제자의 항의에 플로베르가 물었습니다. 그래, 계단을 수천 번씩이나 오르내렸단 말이지. 그럼 자네 혹시 우리 집 계단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는가? 제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플로베르는 제자가 평생 마음에 새겨둘 말 한마디를 해줍니다. 하찮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작가의 기본이야. 그 제자는 1880년 첫 소설을 냈고 43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바로 플로베르가 만년에 가장 총애했던 제자 모파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도 자기에게 배우고자 하는 제자나 공동 연구자를 뽑을 때는 시험 삼아 허드렛 일부터 시켰습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닌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을 시켰습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원자 중 19은 그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의 스승이나 상사는 여러분이 큰 일을 맡길 만한 제목이 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허드렛 일이나 불필요한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얼마나 큰 마음으로 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면서 남다르게 해내는지를 보고 더 중요한 일도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한큐 철도 설립자인 고바야시 이치조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할 말이 아닌가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복사를 남다르게 해서 기업의 대표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지만 HP, IBM, 모토로라 등 네로라 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늘 여성 최초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인사 전문 회사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임원 자리까지 오르게 한 계기는 대단한 경영 능력이 아니라 신입사원 시절 한결같았던 정성스러운 복사 실력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영어교사 활동을 하다가 상경해 입사한 회사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일이 복사였습니다. 그녀는 복사할 때 앞판 뚜껑을 걸레로 깨끗이 닦고 종이도 정확한 위치에 놓은 다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복사 서류만 보고도 누가 했는지 알게 됐답니다. 복사를 통한 자기 브랜드 구축이 그 회사 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이렇게 정성스럽고 책임있게 일 처리를 하는 직원이라면 무엇을 맡겨도 잘할 것이라며 인사과에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승승장구하면서 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창업자인 허브 켈러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교육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태도를 채용한다.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인 포시즌스 호텔 앤드 리조트의 회장 사도어 샤프는 우리는 지식보다는 인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능력은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태도는 교육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텔리어의 가장 큰 자질은 소질이 아닌 태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재능과 소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과 크고 위대한 성취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저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꽤 오랫동안 미국의 유치원생이 쓴 참으로 유치한 시를 연구실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좋다. 바둑이는 나와 놀아주니까 좋다. 냉장고는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좋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 교수님, 선후배, 동료, 가족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한번 패러디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나는 큰오빠는 용돈을 많이 드리니까 좋다. 언니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니까 좋다. 동생은 애교가 많아서 좋다. 그런데 나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다. 저는 가끔씩 이 시를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의 존재이며 어떤 의미의 존재이기를 바라는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저녁 먹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이 있다는 사실을 물고기들이 가장 모르듯이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아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가장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만 봐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건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없으면 더 좋을 사람, 정말 슬픈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부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역시 슬픈 일이죠. 세 번째 부류, 만나서 정말 다행인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류입니다. 접촉하는 두 객체는 서로 흔적을 주고받는다. 프랑스의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가 모든 범죄는 접촉을 필요로 하고 그 접촉 과정에서 상호간의 물질적 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로카르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모발을 범죄 증거로 사용한 그는 리옹 대학의 법과학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지금의 모든 법과학 연구소는 이 연구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로카르의 법칙은 20세기 법의학과 과학수사 체계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접촉을 동반하게 되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흔적을 과학적으로 추적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이나 장소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기고 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을 훔치는 도둑은 범행 장소에 모발이나 발자국 같은 흔적을 남기고 그 대신 미술품을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미술품이 없어지고 그 대신 어떤 사람의 모발이 발견됐다면 그가 그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대학원을 떠나는 학생도 있고 떠날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고 떠나기 위해 새로 입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족이나 친구, 교수, 선후배, 동기, 이성 친구, 미화원 아주머니나 경비 아저씨, 커피숍 알바생,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3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 어떤 의미의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미의 존재가 되고 싶은가?